저는 연봉 3억 원을 받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2억 9천만 원을 바치지 않으면 이혼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남편은 못 들은 척했고 제 대답에 온 가족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늘은 주말이자 시어머니 김미경 씨가 4일 전부터 정해 놓은 가족 식사 날이었습니다. 저는 막 슈퍼마켓에서 사온 수입 과일과 고급 담배 2보루를 들고 시댁 대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안에서는 이미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나오고 있었습니다. 김미경 씨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 문가에서 손을 닦고 있다가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제 손에 들린 물건들을 훑어보더니 못마땅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런 허리허식의 돈 낭비는 왜 해? 저는 피식 웃으며 아무 말 없이 현관샹 위에 물건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 박준영은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와 제 가방을 받아들며 무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왔어? 얼른 앉아서 좀 쉬어.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했어. 시동생 박지우는 다른 소파에 기대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입안에서 웅얼거리며 형수님하고 불렀습니다. 저는 소파 옆에 앉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좋은 소식이 있어 식사 때 그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서 5년 동안 일하며 평사원에서 본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오늘 오전 회사와 새로운 연봉 협상을 마치고 연봉이 3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저와 준영은 결혼한 지 3년 되었는데 그전까지 제 연봉은 약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최고 수준은 아니었지만 저희 작은 가족의 생활비로는 충분했습니다. 김미경 씨는 제가 돈을 적게 번다고 늘 불평했고 제가 돈을 헤프게 쓰고 집안일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이번에 연봉이 2배로 오르자 저는 드디어 그녀의 저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 것이고 준영도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들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식탁 위에는 갈비찜 외에도 탕수육, 갈비찜 등 평소 집에서 잘 안 하는 특별한 요리들이 가득했습니다. 김미경 씨는 상석에 앉아 젓가락으로 그릇을 두드리며 헛기침을 한 후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건 가족 식사 외에 할 이야기가 있어서다.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무슨 말을 먼저 할까 싶어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준영도 반찬을 집던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박지훈만 여전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김미경 씨의 시선은 곧장 저에게로 향했고 의심할 여지 없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수연, 네가 요즘 월급이 올랐다고 들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식이 빠르시네요. 네, 오늘 막 협상했어요. 연봉 3억 원이요. 저는 이 말을 하면 김미경 씨가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전혀 웃음기가 없었고 오히려 미간을 찌푸리며 더욱 엄숙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3억 원이면 적지 않구나. 네가 이렇게 많이 버니 앞으로 집안 살림은 네가 더 많이 부담해야겠다. 저는 잠시 멍해졌다가 곧바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안 살림은 제가 늘 부담하고 있잖아요. 평소 수도, 전기, 가스비에 어머니랑 아버님 용돈까지 매달 드리고 있잖아요. 그깟 돈이 무슨 소용이야. 김미경 씨는 제 말을 끊고 목소리를 몇 톤 높여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다음 달부터 네 월급 카드 나한테 맡겨. 매달 너한테 용돈 1억 6만 원 남겨주고 나머지 2억 9천만 원은 다 나한테 바쳐야 해. 그녀의 말은 마치 벼락처럼 제 머리를 윙윙 울리게 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무의식적으로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2억 9천만 원을 바치라고요? 맞아. 김미경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박씨 집안 며느리니까 네 돈은 박씨 집안 돈이야. 지훈이가 곧 결혼하는데 여자 쪽에서 시내에 120제곱미터 이상 되는 아파트를 현금으로 사라고 했어. 돈이 얼마나 들겠니? 네가 형수로서 시동생을 돕는 건 당연한 거야.
결국 박지훈의 집을 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억지로 화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박지훈이 집 사는 건 그 사람 일이에요. 왜 제 월급으로 현금으로 집을 사야 하는데요? 제가 힘들게 번 돈을 왜 다 바쳐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네가 박씨 집안 며느리니까. 김미경 씨는 탁자를 치며 일어서서 제 코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이수연, 오늘 이 일은 네가 승낙하든 안 하든 해야 해. 감히 월급을 내놓지 않으면 박준영이랑 이혼해. 우리 박씨 집안은 너처럼 이기적인 며느리는 키우지 않아. 그녀의 말이 또다시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준영을 돌아보며 그가 나서서 공정한 말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준영은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인 채 밥그릇에 밥만 파먹고 있었고 젓가락이 쌀알을 뭉개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는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못 들은 척하기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결혼한 남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토록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 이혼 위협까지 받을 때 그는 저를 변호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미경 씨는 준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더욱 기세등등해져 제 옆으로 다가와 탁자 모퉁이에 놓인 제 가방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네가 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테지. 오늘 내가 네 가방을 먼저 압수하고 내일은 너랑 은행 가서 월급 카드를 내 이름으로 바꿀 거야. 저는 휙 뒤로 물러나 그녀의 손을 피했습니다. 눈앞에 이토록 오만방자한 모자를 보며 제 마음속 마지막 온정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기쁨을 나누려 했던 이 가족 식사는 완전히 저를 겨냥한 홍문연으로 변했습니다. 김미경 씨는 가방을 빼앗지 못하자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고 화가 나서 가슴이 심하게 오르내리며 소리쳤습니다. 이수연, 네가 감히 나를 피하다니 네가 반항하는구나. 오늘 내가 너를 가르치지 않으면 네가 이 집의 주인이 누군지 모를 테지. 말하면서 그녀는 제 얼굴에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제 눈빛이 차갑게 변했고 저는 곧바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은 세지도 약하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호신술을 배우기 위해 여성 격투기 수업을 들었었고 김미경 씨처럼 힘없는 노인에게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손찌검하는 건 보기 좋지 않네요. 제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좋게 말해요. 아줌마처럼 굴지 말고. 김미경 씨는 제게 손목을 잡혀 아파서 이빨을 드러냈지만 여전히 억지를 부렸습니다. 너, 이 불효한 거사,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박준영, 네 마누라 좀 봐. 너 관리 안 해? 그녀는 다시 준영을 불렀습니다. 저는 준영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고 눈빛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있었지만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준영은 일어서서 저희 옆으로 다가와 제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일단 어머니 손 좀 놔드려. 좋게 말로 하자. 좋게 말로 하자고요. 저는 비웃으며 김미경 씨의 손목을 놓았습니다. 제 시선은 준영과 김미경 씨를 훑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박지훈에게 닿았습니다. 준영 씨, 당신 어머니는 매달 제 월급 2억 9천만 원을 당신 동생 현금으로 집 사주라고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게 좋게 말로 할 일이에요? 준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개졌고 우물쭈물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미경 씨는 자신의 손목을 문지르며 적반하장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사람 집 사주는 게 아니라 이 집은 박씨 집안 재산이고 나중에는 너희 것이 될 거 아니야? 이수연, 은혜를 모르는 행동하지 마. 저는 이런 재산은 감히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김미경 씨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월급은 제가 힘들게 번 돈이고 박씨 집안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저는 평사원에서 본부장까지 올라가기 위해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주말에도 고객을 만나러 다녔어요. 두 번째, 박지우는 이미 24살이고 성인입니다. 그가 결혼하고 집을 사는 건 자신의 노력으로 해야지 왜 남을 착취하려 합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그에게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찾아줬습니까? 그는 일이 힘들다거나 월급이 적다며 며칠 못 가 그만두고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며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집 사는데 저에게 의존한다니 그런 도리는 없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박지우는 더 이상 못 들은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휙 고개를 들고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저는 적합한 일자리를 못 찾은 것뿐이에요. 게다가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형수님은 지금 돈도 많이 버는데 제 집 하나 사주는 게 뭐가 어떻다고 그래요? 째째하게. 돕는 건 인정이고 안 돕는 건 본분입니다. 저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매달 용돈 2억만 원씩 줬으면 됐죠? 당신은 그 돈으로 게임이나 하고 다녔으면서 이제 와서 제가 제째였으면 됐죠. 박지우는 제 말에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지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헛소리 마. 난 안 그랬어. 엄마, 저 사람이 저를 괴롭혀요. 김미경 씨는 즉시 박지훈을 감싸며 저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수연, 입 다물어. 지훈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걔를 아끼는 게 뭐가 어때서? 너는 밖에서 들어온 며느리니까 시댁 말이나 들어야 해. 내가 오늘 월급 내놓는 거 허락 안 하면 나 너랑 끝까지 갈 거야. 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제대로 한번 따져봅시다. 저는 동네 사람들이 당신 같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2억 9천만 원 월급을 빈둥거리는 시동생 집 사주라고 강요하는 걸 다 듣게 할 거예요. 저는 이 일을 인터넷에도 올려서 사람들이 평가하게 할 거예요. 누가 비합리적인지 봅시다. 김미경 씨는 제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하는 것을 보자마자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고 평소 아파트 단지에서는 늘 살이 분별하는 척했습니다. 이 일이 소문나면 분명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목소리도 몇 톤 낮아졌습니다. 휴대폰으로 뭘 하려는 거야? 경고하는데 녹음하지 마. 왜 녹음하면 안 되는데요?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칼날 같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할 용기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아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김미경.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제 월급을 박지훈 집 사주라고 내놓는 건 불가능해요. 2억 9천만 원은 고사하고 단돈 1원도 당신들 집안에 더 이었고 단돈 1원도 당신들 집안에 당신들 집안에. 저는 준영을 돌아보며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영 씨, 들었죠? 만약 당신도 같은 생각이라면 우리 지금 바로 구청에 가서 이혼 수속 받을 수 있어요. 저 이수연은 이혼해도 잘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과는 달리 저 없으면 자기 엄마랑 동생도 못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라요. 준영은 제 질문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을 달싹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다가 그의 어머니와 동생을 보았다가 했고 눈빛에는 갈등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이고 제 눈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김미경 씨는 준영이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자신이 제 녹음 위협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깨닫고 기세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저를 사납게 노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 세 가족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연민은커녕 얼음장 같은 차가움만 느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탁자 모퉁이에 놓인 가방을 집어들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이 밥은 더 이상 못 먹겠네요.
당신들끼리 천천히 드세요. 말하고는 뒤돌아서서 조금도 미련 없이 걸어 나갔습니다. 뭔가에 다다랐을 때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준영을 한번 돌아보며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준영 씨, 잘 생각해봐요.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당신과 고락을 함께할 아내인지 아니면 당신 온 가족의 탐욕을 채워줄 ATM 기계인지 잘 생각하고 나서 저에게 전화해요. 말하고는 문을 열고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 밖의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하여 집 안에 답답하고 숨막히는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의 답답함이 많이 해소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제 돈은 제가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를 나와 곧장 저와 준영의 신혼집으로 운전해서 돌아갔습니다. 이 집은 제가 결혼 전에 계약금을 내고 샀고 결혼 후에도 제가 주택대출을 갖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가끔 생활용품을 사는 것 외에는 이 집에 거의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부부 사이에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하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방을 소파에 던져놓고 몸을 소파에 파묻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방금 시댁에서의 장면들이 가득했습니다. 김미경 씨의 오만방자한 모습, 그리고 준영의 침묵. 모든 장면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저와 준영의 채팅 기록을 뒤적였습니다. 준영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예전의 달콤한 말들은 지금 보니 유난히 비꼬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그는 문을 열고 들어왔고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시선을 살짝 피하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신발을 갈아 신고 소파 옆으로 와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수연아, 화내지 마. 준영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고 약간의 비굴함이 띄었습니다. 어머니도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 지훈이 결혼 문제 때문에 숨도 못 쉴 지경이라서 그런 심한 말을 한 거야. 저는 그를 돌아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그랬다고요. 저에게 매달 2억 9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한 것도 너무 흥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준영 씨, 변명하지 마요. 준영은 제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몇 초간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그 요구가 좀 지나치다는 건 알아. 하지만 지훈이는 내 친동생이야. 그 애 결혼하고 집 사는 건 큰일이니까 우리가 형수로서 도와줘야 하는 건 사실이잖아.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실망감만 가득했습니다. 도와주는 게 제 모든 월급을 다 내놓고 저에게 용돈 1영역만 원만 남겨주는 거예요. 준영 씨,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요. 이게 도와주는 거야. 이건 착취예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준영은 황급히 해명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그랬던 거야. 우리 다시 상의해 볼 수 있어. 그렇게 많이 바치지 말고 예를 들어 매달 1억 원만 내고 남은 돈은 우리가 쓰면 우리 생활비로도 충분하잖아. 이 말을 듣자 제 마음속 마지막 기대마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제 돈으로 동생을 도와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단지 금액을 흥정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준영을 보며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준영 씨, 당신은 제 돈이 제가 힘들게 번 돈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저는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고객과 술을 마시다 토하면서 지금의 연봉 3억 원을 얻었어요. 당신은요? 이 가정을 위해 뭘 했어요? 준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개졌고 눈빛에는 약간의 수치심과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수연,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내가 이 가정을 위해 희생하지 않았다는 거야? 나도 매일 출근해서 힘들게 일해. 당신이 힘들게 일한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 한 달 월급 8영역만 원으로 뭘 할 수 있는데요. 주택대출은 제가 갚고 수도, 전기, 가스비는 제가 내고
집안 생활용품은 제가 사고 심지어 당신 용돈까지 제가 주고 있어요. 당신이 말하는 힘든 일이라는 건 매달 그 8영만 원 월급을 자기 통장에 저금하고 가끔 저에게 밀크티 한 잔 사주고는 자기가 많이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말은 칼날처럼 정확하게 준영의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수연, 그렇게 속물적으로 굴지 마. 우리는 부부잖아. 네 돈이 내 돈 아니야? 내 동생 좀 도와주는 게 뭐가 어때서?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건 당연한 거잖아. 내 돈은 내 돈이지. 당신 돈이 아니야. 더더욱 당신 동생 돈은 아니고. 저도 일어서서 그와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준영 씨, 오늘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제 월급으로 당신 동생 집 사주는 건 불가능해요. 당신이 제가 당신 동생을 안 돕는데 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더 이상 할막한다면 꼭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야겠어? 준영의 눈빛에는 약간의 상처와 약간의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수연, 잘 생각해봐. 이혼하면 너 혼자야. 여자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 외톨이야. 게다가 우리 엄마는 절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기저기 네 험담을 하고 다녀서 네 명예를 실추시킬 거야. 명예 실추? 저는 비웃었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살았으니 그 사람이 헛소문을 퍼뜨려도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네 집안이 며느리에게 월급을 바치라고 강요해서 시동생 집을 사주는 집을 사주는 집을 사주는 집을 사주는. 준영은 제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저를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후에 그는 맥없이 소파에 다시 주저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네가 억울한 건 알지만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어. 우리 엄마가 몸이 안 좋은데 지훈이 결혼 문제가 잘 안 풀리면 분명히 병이 날 거야. 불쌍히 여겨서 나를 한 번만 도와주면 할 거야. 불쌍히 여겨서 나를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준영 씨, 당신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저는 당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더더욱 그 빈둥거리는 당신 동생은 불쌍히 여기지 않고, 더더욱 그 빈둥거리는 변둥거리는 당신 동생은, 저 이수연은 평생 결혼 안 해도 자기 아내를 착취하기만 하는 남자와는 살지 않을 거예요. 말을 마치고 저는 뒤돌아서서 침실로 들어갔고 준영을 혼자 거실에 남겨두었습니다. 침실 문을 닫고 문에 기대자 마침내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슬퍼서가 아니라 실망해서 울었습니다. 저는 의지할 수 있는 남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결혼한 것은 철없는 마마보이, 자신의 압력과 책임을 모두 아내에게 떠넘기기만 하는 겁쟁이였습니다. 거실은 오랫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는 준영의 무거운 한숨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약 30분 후 거실에서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영이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저를 설득하러 들어오지 않았고 어떤 만류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그의 가족을 선택하고 저를 포기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창가로 가서 준영이 차를 몰고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이전의 슬픔이 사라지고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가장 친구이자 변호사인 최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저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은서야, 나 이혼하고 싶어. 관련 서류 좀 준비해줘. 은서는 전화 너머에서 잠시 멍해졌다가 곧바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아, 왜 갑자기 이혼하고 싶어? 박준영네 집에서 또 너한테 심하게 굴었어?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월급을 바치라고 강요하고 준영이 못 들은 척하고 제가 그들과 맞서 싸운 일들을 은서에게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네가 받을 권리 다 찾아줄게. 은서는 다 듣고는 너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 너무 심하다. 특히 네가 결혼 전에 산 그 집이랑 네 월급. 단돈 1원도 그 사람들이 못 가져가게 할 거야. 은서의 말에
제 마음이 많이 놓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준영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3년 되었지만 그가 이 집에 가지고 있던 물건은 너무 적어서 여행용 가방 하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텅 빈 이 집을 보며 저는 조금도 아쉬움 없이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회사 건물 아래에 도착하자마자 익숙한 뒷모습이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제 시어머니 김미경 씨였습니다. 그녀는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손에는 확성기를 들고 있었는데 시위를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회사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녀와 회사 문 앞에서 얽히고 싶지 않아 발걸음을 재촉해 그녀를 피해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미경 씨는 눈썰미가 좋아 저를 단번에 발견하고는 곧바로 달려와 제 길을 막아섰습니다. 이수연, 이 불효한 거사. 너 거기서. 김미경 씨는 날카롭고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주위를 지나던 동료들과 행인들은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제 회사예요. 무슨 할 말 있으면 집에 가서 얘기해요. 너랑 나랑 할 말 없어. 김미경 씨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손에 든 확성기를 들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와서 보세요. 내 아들이 힘들게 결혼해서 데려왔는데 이제 돈 좀 번다고 태도가 바뀌고 시부모한테 불효하고 시동생도 안 돕고 심지어 내 아들이란 이혼까지 하려고 해요. 이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확성기 소리는 매우 커서 회사 건물 아래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저를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제 얼굴은 굳어졌고 그녀와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켜고 경비원에게 다가가 경비대장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비대장은 저를 알고 있었고 제가 회사의 본부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즉시 경비원 2명을 데리고 와서 김미경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는 회사 업무 구역이라 소란을 피우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장 나가주시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경찰에 신고해? 김미경 씨는 목을 꼿꼿이 세우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 며느리를 찾아와서 따지러 온 건데 무슨 상관이야? 당신들, 저 사람이 회사 본부장이라고 해서 저 사람 편만 들어서 나를 괴롭히지 마. 내가 당신들한테 말하는데 오늘 저 여자가 월급 카드 내놓지 않고 지훈이 집 사주는 거 허락 안 하면 나 안 갈 거야. 말하면서 그녀는 다시 확성기를 들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연이 번 돈은 다 우리 박씨 집안 돈이에요. 그 여자는 돈을 내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매일 여기 와서 시끄럽게 해서 그 여자가 출근도 못하게 하고 회사 사람들이 다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할 거야. 저는 냉정한 눈으로 그녀의 난동을 지켜보았고 그녀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저런 비합리적인 사람과 다투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곧바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저는 경찰에게 상황과 회사 주소를 설명했습니다. 김미경 씨는 제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는 약간 당황했지만 입으로는 여전히 거칠게 말했습니다. 네가 경찰에 신고해도 입으로는 여전히 거칠게 말했습니다. 네가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어. 나는 네 시어머니인데, 네가 나를 부양언니인데, 네가 나를 부양언니인데 여기서 소란을 피우거나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면 그 결과는 본인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 월급은 제가 직접 일해서 번 돈이고 당신들 박씨 집안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당신이 또다시 헛소문을 퍼뜨리고 저를 모욕하면 저는 당신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김미경 씨는 제 말에 깜짝 놀라 손에 든 확성기를 박성기를 바짝 놀라. 이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김미경 씨를 비판적으로 교육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공공질서를 해친다고 말했습니다. 김미경 씨는 경찰이 오자 기세가 금세 꺾였습니다. 그녀는 경명하려 했지만 경찰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아주머니, 가정 문제가 있다면 협상이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지.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 다른 사람들의 정상적인 안 됩니다. 경찰의 설득으로 김미경 씨는 어쩔 수 없이 회사 건물 아래를 떠났습니다. 떠나면서도 그녀는 저를 사납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수연, 두고 봐. 이건 아직 끝이 아니야.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경찰과 경비대장에게 감사 인사를 한 후 뒤돌아서서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제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아래층 일은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알고 있어요. 저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업무에 지장만 없으면 돼요. 오늘 일정표 가져다 주세요. 비서는 제가 평온한 모습을 보이자 안심하고 돌아서서 일정표를 가져갔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미경 씨가 소란을 피웠지만 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이미 예전에 나약하고 불쌍한 이수연이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을 물었고 저는 김미경 씨가 회사에 와서 소란을 피운 일과 제가 녹음하고 경찰에 신고한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은서는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아, 그 녹음들은 다 증거야. 나중에 이혼할 때 쓸 수 있을 거야. 걱정 마. 내가 이미 이혼 합의서를 준비하고 있으니 준비되면 너한테 보여줄게. 전화를 끊고 저는 회사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사 중 많은 동료들이 와서 저를 위로하며 김미경 씨가 너무 심했다고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마음속으로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해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후 퇴근 시간, 저는 특별히 아래층을 살펴보았지만 김미경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균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수연, 네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준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를 좋게 찾아간 것뿐인데 왜 경찰에 신고하고 경비원까지 시켜서 쫓아냈어? 엄마 얼굴이 뭐가 돼?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준영 씨, 정신 차려요. 당신 어머니가 제 회사에 와서 난동을 부리고 확성기로 저를 모욕해서 제 업무와 명예에 지장을 준 거예요. 제가 경찰에 신고하고 경비원을 부른 건 정당방위예요. 당신은 당신 엄마의 무례한 행동은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탓하다니 정신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도 지훈이 일 때문에 급해서 그런 거야. 준영은 변명했습니다. 당신은 엄마를 좀 이해해 줄 수 없어? 당신이 일찍 월급 내놓는 거 허락해서 지훈이 집 샀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마지막으로 다시 말하는데 저는 당신 동생 집 사주는 거 안 할 거고 제 월급도 내놓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준영 씨, 우리 사이에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이혼 합의서 기다려요. 말하고는 곧바로 전화를 끊고 준영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와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는 저를 완전히 실망시켰습니다. 준영을 차단한 후 저는 이틀 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이틀 동안 저는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며 업무를 처리했고 여가 시간에는 은서와 이혼 합의서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날들은 평온하고 충실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김미경 씨와 준영이 한동안 조용히 지낼 줄 알았지만 그들 대신 박지훈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야근을 마치고 회사 건물을 나서자마자 제 차 옆에 서 있는 박지훈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꽂고 있었고 얼굴에는 험악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더러운 운동복을 입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빛에는 분명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딱 봐도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고 발걸음을 멈추고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박지우는 제가 자신을 본 것을 알자 곧바로 다가와 제 차 앞을 막아섰고 불친절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매정하시네요. 제가 형수님 찾아갔는데 형수님은 경찰에 신고해서 엄마를 쫓아냈고 형은 형수님한테 전화했는데 형수님은 현관호까지 차단했잖아요. 제가 무슨 일을 하든 당신과 상관없어요. 저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비켜요. 저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비켜요. 저 집에 가야 해요. 저 집에 가야 해요. 저 집에 가야 해요. 박지우는 목을 꼿꼿이 세우고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물어볼게요. 제 집 사는 거 허락할 거예요. 저는 이미 여러 번 말했어요. 당신 집 사는 거 안 도울 거예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고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지훈, 집 사는 건 당신은 자신의 노력을 해야지. 왜 늘 남을 착취하려고만 해요. 박지훈은 다시는 자신의 노력으로 해야지. 왜 늘 남을 착취하려고만 해요? 착취원은 비웃으며 눈빛에 경멸감을 가득 담았습니다. 형수님은 돈도 그렇게 많이 벌면서 제 집 하나 사주는 게 뭐가 어때요? 제가 말하는데 이수연 형수님이 제 집 사주는 거 안 도우면 저는 장가도 못 가고 제 인생은 망가질 거예요. 형수님은 우리 집안의 죄인이에요. 당신 인생이 망가지든 안 망가지든 저랑 상관없어요.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당신 스스로 게으르고 빈둥거리면서 일하기 싫어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제가 당신 집을 사주고 결혼시켜줘도 당신 성격이라면 잘 살지도 못할 거예요. 감히 나한테 욕을 해? 박지우는 제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이수현, 주제넘게 굴지 마. 내가 말하는데 오늘 형수님은 허락하든 안 하든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나 형수님한테 가만 안 있을 거야. 말하면서 그는 손을 뻗어 제 가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를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손을 대자마자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동시에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켜고 경찰 신고 단축키를 눌러 언제든 신고할 준비를 했습니다. 박지훈, 감히 손대면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회사 건물 아래이고 사방에 CCTV가 있고 퇴근하는 동료들도 많아요. 당신이 감히 무리하게 굴면 결혼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몇 년 감옥살이까지 해야 할 거예요. 당신 스스로 결과를 잘 생각해봐요. 박지우는 잠시 멍해졌고 눈빛은 무의식적으로 주위를 훑었습니다. 확실히 이때는 퇴근 시간이라 많은 동료들이 속속 걸어 나와 저희 쪽 상황을 보고는 발걸음을 멈추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있던 험악한 기세는 금세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협박하지 마. 박지우는 억지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난 형수님이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믿지 않아. 형수님이 경찰에 신고하면 소문나서 누구에게도 좋지 않을걸.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형수님 말 잘 안 들으면 우리가 매일 형수님 찾아가서 괴롭힐 거라고. 형수님이 출근도 못하고 편히 살지도 못하게 할 거라고. 제가 협박하는지 안 하는지 당신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싸늘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감히 또다시 저를 괴롭히면 저는 경찰에 신고할 뿐만 아니라 녹음과 CCTV 증거를 들고 법원에 가서 당신들을 스토킹으로 고소할 거예요. 그때가 되면 당신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명예도 실추될 거예요. 박지우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빛에는 갈등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손을 대고 싶었지만 CCTV에 찍힐까봐 두려웠고 심한 말을 하고 싶었지만 제가 정말 경찰에 신고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몇 초간의 교착 상태 후 그는 휙 손을 들어 제 차 문을 한 대 쳤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좋아, 이수연 두고 봐. 박지우는 사납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직 끝이 아니야. 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말하고는 주위를 둘러보던 동료들을 보고는 약간 체면이 구겨졌는지 뒤돌아서서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조금도 연민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 옆으로 가서 그가 때린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분명한 움푹 들어간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움푹 들어간 부분을 몇 장 찍어 그가 제 재산을 손상시킨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때 익숙한 동료 몇 명이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본부장님, 괜찮으세요? 도와드릴 일 없으세요? 방금 일은 여러분이 보셨으니 나중에 증언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그때 또 부탁드릴게요. 문제 없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모두 봤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 너무 심해요. 감히 회사 건물 아래까지 와서 난동을 부리다니. 저는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 후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운전해 가는 길에 은서에게 전화를 걸어 박지훈이 저를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제 차를 부순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은서는 너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 정말 법도 없네. 수연아, 걱정 마. 녹음이랑 사진 다 증거야. 내가 이걸 다 정리해서 이혼할 때 법원에 제출할 거야. 그 사람들이 네 손해를 배상하게 할 거야. 알았어요. 저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으니 경찰이 연락할 거예요. 경찰이 연락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박지훈의 도발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미경 씨와 준영은 분명 또 다른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려 할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곧 박지훈에게 연락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제 차 수리비도 배상하게 했습니다. 박지훈은 순순히 돈을 냈지만 저는 그가 분명히 화를 사귀고 있을 것이고 당분간은 감히 저를 괴롭히러 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미경 씨 쪽도 많이 조용해졌고 더 이상 회사나 제 집 근처에 와서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드디어 포기했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폭풍 전에 포기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저녁 저는 막 씻고 쉬려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구멍으로 보니 준영이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고 문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저에게 연락하지 않다가 갑자기 찾아온 것이니 분명 좋은 일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이수연, 문 열어. 우리 좋게 얘기하자. 준영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고 약간의 피로와 미쳐 알아차리지 못할 급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집이 잘못했다는 건 알아. 하지만 이혼 문제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이수연, 네가 아직 화나 있는 건 알지만 지훈이 일은 이미 해결됐어. 우리 엄마도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우리 부부인데 이혼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 5분 후 문 밖에 준영은 갑자기 격분하여 목소리를 몇 톤 높였습니다. 이수연, 꼭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야겠어? 네가 또 문 안 열면 나 예비 열쇠로 문 열 수밖에 없어. 예비 열쇠라는 세 글자를 듣자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가 분명히 제 집 예비 열쇠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진작에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가서 문을 향해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준영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구겨진 셔츠를 입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어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 옆에 앉아 고개를 들어 저를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아, 우리 이혼하지 말자. 준영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이미 말했어. 엄마는 앞으로 너한테 월급 내놓으라고 강요하지 않을 거고 지훈이 집 사는 것도 너한테 돕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해서 잘 살아보자. 응? 다시 시작하자고요. 저는 비웃으며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영 씨,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 어머니가 저에게 2억 9천만 원 월급을 바치라고 강요했을 때, 당신이 못 들은 척하기로 선택했을 때부터, 당신이 저에게 매달 1억 원을 내놓아서 당신 동생을 도와주라고 터놓고 말했을 때부터, 당신 어머니와 당신 동생이 제 회사에 와서 난동을 부렸을 때, 당신이 저를 비난하기만 했을 때부터 우리 사이는 이미 불가능해졌어요. 다 내 잘못이라는 건 알아. 내가 너무 나약해서 너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어. 준영은 고개를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엄마가 나를 키우느라 힘들었고 지훈이는 내 유일한 동생이니까. 나는 그들을 모른 척할 수 없어. 수연아, 나 앞으로 꼭 변할게. 너 편에 서서 다시는 너를 억울하게 하지 않을게. 변한다고요? 당신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준영 씨, 당신의 가장 큰 문제는 나약함이 아니라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늘 당신 어머니와 당신은 늘 당신 동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저를 당신의 가족의 탐욕을 채워줄 도구로만 여겼어요. 저는 이런 생활에 지쳤어요. 이혼은 제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니 바뀔 수 없어요. 꼭 이혼해야겠어? 준영은 벌떡 고개를 들었고 눈빛의 애원은 사라지고 약간의 분노와 절망이 대신했습니다. 이수연, 나 원래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가 그렇게 매정하게 구니 나도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겠네. 말하면서 그는 들고 온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앞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우리 혼전 합의서야. 네가 직접 봐봐. 준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합의서에 분명히 쓰여 있어. 결혼 후 네 모든 수입은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고 게다가 네가 이혼을 요구하면 나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눠줘야 해. 네가 결혼 전에 산 그 집까지도. 저는 탁자 위에 서류를 집어들고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준영이 말한 것과 같았고 위에는 저와 그의 서명 그리고 날짜가 있었습니다. 날짜는 저희가 결혼하기 한 달 전으로 되어 있었고 얼핏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합의서에 있는 서명은 제 서명과 매우 비슷했지만 자세히 보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저는 이런 합의서에 서명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준영 씨, 이 합의서 위조된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들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합의서에 서명한 적이 없어요. 가짜 합의서로 저를 속이려 하지 마요. 위조? 준영은 비웃으며 눈빛에 약간의 특이한 연함을 담았습니다. 이수연, 발뺌하려 하지 마. 여긴 네 서면이 있으니 법적 효력이 있어. 네가 꼭 이혼하고 싶다면 합의서에 쓰인 대로 나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눠줘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법원에 고소해서 네 명의를 실추시킬 거야. 명의 실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조롱만 가득했습니다. 준영 씨, 가짜 합의서로 저를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하는데 이 합의서가 위조된 것인지 아닌지는 필적 감정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가 되면 당신은 제 재산을 한 푼도 못 가져갈 뿐만 아니라 문서 위조의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거예요. 준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변했고 눈빛의 특이한 영함은 사라지고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대신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 합의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렇게 빨리 간파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그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분명 다른 비밀도 숨기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그의 앞에 다가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준영 씨, 이 가짜 합의서 말고 또 저에게 숨기고 있는 일이 있어요? 혹시 지난 몇 년 동안 당신 동생을 몰래 도와준 적이 있어요? 준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개졌고 눈빛은 피하며 제 눈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제 추측을 더욱 확실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추궁했습니다. 혹시 제 결혼 전 재산도 횡령한 적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서랍에 넣어둔 현금 1억만 원이랑 제 통장에서 사라진 그 돈, 당신이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 1억만 원 현금은 제가 결혼 전에 비상금으로 모아둔 것이었는데 얼마 전 꺼내 쓰려다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못 든 줄 알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하니 분명 준영이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은행 통장, 지난달에 계좌를 확인했을 때 50입니다. 5억만 원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은행에 문의했더니 휴대폰 뱅킹으로 이체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니야. 준영은 우물쭈물하며 말했고 눈빛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니라고? 저는 비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고 이체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난달 15일 제 통장에서 거황장에서 5억만 원이 이체되었고 수취인 계좌는 당신 휴대폰 번호로 등록된 은행 계좌예요. 그리고 제 서랍에 있던 현금 1억만 원, 당신 말고 누가 가져갈 수 있겠어요? 명백한 증거 앞에 준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맥없이 소파에 다시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가져갔어. 그 50억만 원은 엄마한테 줬어. 엄마가 지훈이 결혼 예물 해줘야 한다고 했거든. 그 1억만 원 현금도 지훈이한테 줬어. 걔 도박빚 갚으라고. 도박빚?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지훈이 도박빚까지 졌다고? 박지훈이 도박빚까지 졌다고? 준영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 애가 얼마 전에 친구들과 도박장에 가서 나이가 얼마 전에 친구들과 돈을 많이 잃어서 사람들의 빚을 받으러 왔어. 눈앞에 준영을 보며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결국 그들 가족은 제가 박지훈 집을 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도박빚까지 갚아주기를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준영은 그의 가족을 위해 제 결혼 전 재산을 몰래 횡령하고 심지어 혼전 합의서까지 위조해서 저를 협박하려 했습니다. 제가 정말 눈이 멀어 이런 남자에게 시집왔던 것입니다. 준영 씨, 정말 역겨워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따뜻함이라고는 한 줌도 없었습니다. 합의서 위조하고 제 재산 횡령하고 당신은 이렇게 하면 저를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하는데 당신은 제 재산을 단돈 1원도 못 가져갈 뿐만 아니라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거예요. 준영은 벌떡 고개를 들었고 눈빛에는 약간의 경악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수현, 충동적으로 굴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돈 다 갚아줄게. 나 고소하지 말아줘. 응? 이제 와서 잘못을 알아봤자 늦었어요. 저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나가요. 더 이상 당신 보고 싶지 않아요. 이혼 합의서는 은서가 최대한 빨리 당신에게 보낼 테니 순순히 서명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 가족 모두 감당 못할 거예요. 준영은 또 다른 말을 하려 했지만 제 차가운 눈빛을 보고는 결국 말을 삼켰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비참하게 제 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문 밖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약 10분 동안 울고 나서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이혼 소송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준영과 그의 가족이 저를 함부로 괴롭히게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준영이 탁자 위에 던져놓은 위조된 혼전합의서를 먼저 챙겼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새 폴더를 만들고 이전에 녹음했던 김미경 씨가 회사에서 소란을 피운 녹음, 박지훈이 저를 도발하고 차를 부순 녹음과 사진을 모두 정리해서 넣었습니다. 이어서 은행 예배이체, 기록 스크린샷도 잘 저장했습니다. 준영이 5억만 원을 횡령한 기록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저는 준영이 서랍에 있던 현금 1억 명만 원을 박지훈에게 도박비 갚으라고 줬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침실로 가서 현금을 보관했던 서랍을 열고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그 1억 명만 원은 없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 다른 곳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빈 서랍을 몇 장 찍고 제가 이 현금을 저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은서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정리한 증거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은서는 수연아, 네가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네. 이 증거들이면 준영이 문서 위조하고 네 결혼 전 재산을 횡령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해.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몇 가지 증거를 더 보충해야 해. 예를 들어 박지훈의 도박 빚 증거, 그리고 준영이 지난 몇 년 동안 가족들을 몰래 도와준 증거. 이렇게 하면 이혼 소송에서 우리가 더 유리해져서 법원이 준영에게 부부 공동 재산을 적게 분할하거나 아예 분할하지 않도록 판결하고 동시에 네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이 증거들은 어떻게 모아야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박지훈의 도박빚 증거는 준영이나 김미경 씨에게서 말을 유도해서 녹취하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어. 아니면 그들의 이웃, 친척, 혹은 박지훈의 친구들 중에 박지훈의 도박 빚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볼 수도 있지. 준영이 가족들을 도와준 증거에 대해서는 너와 준영이 공동은행 계좌를 확인해서 큰 금액의 이체 기록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어. 또 준영이 너희 공동재산으로 어머니나 박지훈에게 비싼 물건을 사준 적이 있는지 회상해봐. 예를 들어 휴대폰, 노트북, 보석류 같은 것들 말이야. 이런 것들도 다 증거가 될 수 있어. 은서가 인내심 있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은서가 말한 방법대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와 준영의 공동 은행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결혼 후 타미를 위해 공동 계좌를 하나 만들었고 평소에는 제가 생활비로 쓸 돈을 거기에 넣어두곤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 뱅킹 앱을 열어 이 계좌의 이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결혼 2년 차부터 매달 고정적으로 5억만 원이 김미경 씨의 은행 계좌로 이체 기록들은 제작으로 5억만 원이 김미경 씨의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게다가 5억만 원 제되었고 게다가 5억만 원, 3억만 원, 3억만 원, 3억만 원 등 몇 번의 큰 금액 이체 기록도 있었는데 저는 이 이체 기록들을 모두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상해 보았습니다. 준영은 확실히 저희 공동재산으로 김미경 씨와 박지훈에게 비싼 물건들을 많이 사주었습니다. 김미경 씨의 최신 휴대폰은 준영이 작년에 사준 것으로 8억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박지훈의 노트북도 준영이 재작년에 사준 것으로 1억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준영이 노트북도 준영이 재작년에 사준 것으로 1억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준영은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월급으로 산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한 달 월급으로 산 것이라고 말했지만 분명 저희 공동재산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준영이 이 물건들을 샀을 때 영수증을 찾아냈는데 모두 집 서랍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수증들도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박지훈의 도박빚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생각 끝에 김미경 씨에게서 말을 유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미경 씨는 아파트 단지 정자에서 다른 아주머니들과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하고 사소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쉽게 말을 흘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일찍 퇴근하여 준영의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로 가서 정자 근처 나무 뒤에 숨어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과연 김미경 씨는 몇몇 아주머니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누가 싼 채소를 샀는지, 누가 손주가 똑똑한지 등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약 30분 정도 이야기하다가 김미경 씨는 갑자기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정말 춥겠어.
그 철없는 지훈이가 도박 빚을 잔뜩 져서 사람들이 빚을 받으러 다니고 있어. 나랑 준영이가 동분서주에서 겨우 일부를 갚았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어. 원래는 이수연이 월급이 올라서 좀 도와줘서 지훈이 집도 사고 남은 도박빚도 갚으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그렇게 매정하게 굴 줄이야. 도와주기는커녕 준영이랑 이혼까지 하려고 해. 정말 배간씨 같은 여자야. 다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미경 씨, 너무 화내지 마. 이수연은 지금 돈 많이 버니까 당신네 집안일에는 신경 쓰고 싶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지훈이 도박 빚은 크든 작든 심각한 문제니까 당신들 빨리 갚을 방법을 찾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 도박꾼들은 상대하기 힘들 거야. 알아.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김미경 씨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준영이는 한 달에 그깟 돈밖에 못 버는데 지훈이 도박빚 갚는데 푼돈도 안 돼. 이수연이 도와주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저는 그들의 대화를 모두 녹음했고 마음속으로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녹음이 있으면 박지훈의 도박빚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하여 은서에게 보냈습니다. 수연아, 정말 잘했어. 이제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졌어. 이 증거들이 있으면 우리는 순조롭게 이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준영에게 네 손해를 배상하게 하고 빈손으로 쫓겨나게 하는 것까지도 가능할 거야. 이제 내가 이 증거들을 완전한 증거 목록으로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이혼 소송 절차도. 은서의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많이 놓였습니다. 저는 이 이혼 소송에서 제가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영과 그의 가족은 마침내 그들의 탐욕과 이기심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준영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수현, 내가 증거 수집해서 나랑 이혼하고 나를 빈손으로 쫓아내려고 하는 거 다 알아. 준영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너무 꿈도 꾸지 마. 네가 증거가 있다고 해도 뭐가 어때?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우리가 인정 안 하는 법원도 우리한테 뭘 할 수 없을 거라고. 게다가 네가 꼭 그렇게 매정하게 굴면 나 우리 사생활 다 네 회사에 폭로할 거야. 그래서 네가 회사에 더 이상 못 다니게 할 거야. 저를 협박하는 거예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준영 씨, 이렇게 하면 저를 겁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하는데 저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어요. 당신이 인정 안 한다고 해도 법원은 공정한 판결을 내릴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 사생활을 제 회사에 폭로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환영해요. 그때가 되면 비웃음을 당하는 건 제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 가족일 거예요. 당신의 가족이 며느리를 착취해서 사는 흡혈귀라고 비웃고 당신이 문서 위조하고 안에 재산 횡령했다고 비웃을 거예요. 당신 스스로 잘 생각해봐요. 이렇게 하는 게 당신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지. 준영은 제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사납게 말했습니다. 이수연, 두고 봐. 우리 끝까지 가보자.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보며 조금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준영은 그저 허세를 부리는 것이고 그는 감히 일을 크게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고 주도권은 제 손에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와 그의 가족에게 협박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준영이 저에게 전화한 녹음 파일도 정리해서 은서에게 보냈습니다. 은서는 수연아, 걱정 마. 준영의 이런 협박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증거가 될 수 있어. 그가 너를 겁주고 소송을 방해하려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지. 이 녹음도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이 그의 행동에 대해 평가하게 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계속 정상적으로 출근했고 동시에 은서가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준영과 김미경 씨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러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미 증거를 다 수집했다는 것을 알고는 더 이상 경거망동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저도 조용히 일하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일주일 후 은서가 이혼 소장이 이미 법원에 제출되었고 법원도 제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했으며 재판 날짜는 보름 후로 정해졌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재판 통지서를 받은 그 순간 제 마음 속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고 오히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보름 동안 저는 정상적인 업무 외에는 은서와 증거를 반복해서 검토하고 연습하여 재판 중에 어떤 실수도 없도록 했습니다. 재판 당일 저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은서와 함께 재판 시작 30분 전에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준영, 김미경 씨, 그리고 박지훈도 도착했습니다. 김미경 씨는 저를 보자마자 독을 품은 듯한 눈빛으로 사납게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박지훈은 그녀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준영만이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한 번 보더니 곧바로 시선을 돌렸고 얼굴에는 약간의 초조함과 불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는 먼저 양측의 신분 정보를 확인한 후 저희에게 조정에 동의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조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 사이의 갈등은 이미 조율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혼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도 조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가 예전 합의서대로 저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지 않는 한.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김미경 씨가 뒤따라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이수연이 번 돈은 다 우리 박 씨 집안 돈이에요. 이혼하면 우리에게 절반을 나눠줘야 해요. 그리고 그 여자가 결혼 전에 산 집도 우리 준영의 몫이 있어야 합니다. 판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들에게 진정하라고 한 후 재판 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먼저 소송 청구와 사실 및 이유를 진술하게 했습니다. 은서는 일어서서 제 소송 청구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저와 준영의 이혼을 판결해달라. 둘째, 제가 결혼 전에 구매한 부동산 및 결혼 후에 월급 수입은 제 개인 재산으로 인정하고 부부 공동재산 분할에 포함시키지 말아달라. 셋째, 준영은 제가 결혼 전 재산 1억 5천만 원을 횡령한 것을 반환해달라. 넷째, 준영은 재산 1억 5천만 원을 횡령한 것을 반환해달라. 넷째, 준영은 재산을 적기 분할하거나 분할하지 않도록 판결해달라. 넷째, 준영은 문서 위조, 부부 공동, 재산 이전, 부부 공동 재산 이전. 이어서 은서는 저희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미경 씨가 회사에서 소란을 피운 녹음, 박지훈이 저를 도발하고 차를 부순 녹음과 사진, 준영이 위조한 혼전합의서, 은행 이체 기록, 구매 영수증, 그리고 김미경 씨가 박지훈의 도박빚을 인정한 녹음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각 증거는 준영과 그의 가족의 과실을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판사가 준영에게 이 증거들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 물었을 때 준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우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다 가짜입니다. 이수연이 저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 혼전 합의서는 진짜이고 그 여자가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입니다. 저는 그 여자의 재산을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그 여자가 자발적으로 저에게 준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줬다고요? 은서는 비웃으며 은행 이체 기록 원본을 제시했습니다. 판사님, 이 이체 기록은 고근 50만 원이 이수연 씨의 개인 계좌에서 준영 씨 계좌로 직접 이체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체 시간은 새벽 2시였고 어떤 비고도 없었습니다. 만약 자발적인 증여였다면 왜 이 시간에 아무 설명 없이 이체되었을까요? 게다가 이수연 씨가 현금 1억여만 원을 보관했던 서랍은 이수연 씨와 준영 씨만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현금이 없어진 상황에서
진영 씨가 이전 대화에서 이 돈을 박지훈에게 도박빚 갚으려고 줬다고 인정한 녹음과 결합하면 그가 무단으로 횡령한 것이지 자발적인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은서는 필적 감정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이 보고서는 저희가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받은 감정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소위 혼전 합의서에 있는 이수연 씨의 서명이 위조된 것이며 본인이 서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준영 씨는 중요한 문서를 위조하여 이혼 시 이수연 씨의 재산을 침해하려 했으며 그의 행위는 이미 법률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자 준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피고인석에 주저앉아 멍한 눈으로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라고 반복해서 중얼거렸습니다. 김미경 씨는 준영이 불리해진 것을 보고는 곧바로 격분하여 일어서서 판사에게 소리쳤습니다. 판사님, 저 사람들 헛소리 듣지 마세요. 이수연은 은혜를 모르는 여자예요. 우리 박 씨 집안이 3년 동안 공짜로 먹여 살렸는데 이제 돈 좀 번다고 우리를 버리려고 하다니 천벌을 받을 거예요. 피고인 가족은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는 엄숙하게 경고했습니다. 법정은 증거로 말하는 곳이지 억지 부리는 곳이 아닙니다. 또다시 법정 질서를 방해하면 법에 따라 강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미경 씨는 판사의 말에 깜짝 놀라 더 이상 큰 소리로 떠들지 못했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원래 저 여자 잘못인데. 박지훈은 옆에 앉아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마치 잘못한 아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후 판사는 양측에게 몇 가지 세부적인 질문을 했고 은서는 모두 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 또한 준영이 지난 몇 년 동안 가족들을 몰래 도와준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여 준영의 결혼 생활 중 과실을 더욱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반면 준영과 김미경 씨는 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 외에는 어떤 유효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2시간 넘게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판사는 휴정을 선언하고 추후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 나설 때 김미경 씨가 갑자기 달려와 제 팔을 잡으려 했고 입으로는 이수연, 이 못된 년, 네가 우리를 망쳤어. 나 너랑 끝까지 갈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이미 데뷔하고 있었기 때문에 몸을 옆으로 피했습니다. 법원 경위가 조비가 즉시 달려와 김미경을 피했습니다. 법원 경위가 즉시 달려와 깁니다. 저는 그들 세 가족을 냉정하게 한 번 쳐다보고 아무 말 없이 은서와 함께 법원을 떠났습니다. 수연아, 걱정 마. 은서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오늘 재판 상황은 우리에게 매우 유리했어. 모든 증거가 우리의 주장을 증명하니 법원은 분명 공정한 판결을 내릴 거야.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잘못된 결혼 생활은 드디어 끝날 것이었습니다. 사흘 후 법원의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판결 결과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첫째, 저와 준영이 이혼을 허락한다. 둘째, 제가 결혼 전에 구매한 부동산 및 결혼 후에 월급 수입은 제 개인 재산으로 인정하고 부부 공동 재산 분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셋째, 준영은 판결 효력 발생 후 10일 이내에 제가 결혼 전 재산 1억 5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도록 부부 공동 재산 1억 판결하지 않도록 판결한다. 넷째, 준영은 제 차량 수리비 300만 원을 배상한다. 다섯째, 준영이 문서 위조, 부부 공동 재산 이전, 판결문을 받은 그 순간 저는 마침내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그 흡혈귀 같은 가족에게서 완전히 벗어났고 드디어 저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서는 저보다 더 감격했습니다. 수연아, 정말 잘 됐어. 정의가 드디어 우리 편에 섰어. 준영이네 가족은 드디어 합당한 벌을 받은 거야. 법원을 나서자 햇살이 제 몸에 쏟아져 내렸고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온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영도, 김미경 씨도, 박지훈도 없습니다. 오직 저 자신만 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진지하게 살아서 저만의 행복을 추구할 것입니다. 나중에 저는 준영이 항소하지 않고 순순히 1억 5천만 원과 차량 수리비를 저에게 돌려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미경 씨는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병상에 누웠고 박지우는 거액의 도박 빚을 져서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아 도박꾼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 결국 숨어버렸고 그 후로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들 가족의 말로는 모두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지 남을 탓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혼 후 더 많은 에너지를 업무에 쏟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는 저를 승진시키고 월급을 올려주었습니다. 제 연봉은 5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저는 또한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제가 늘 관심 있었던 그림을 배웠고 뜻이 맞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제 삶은 충실하고 다채로웠습니다.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김미경 씨의 무리한 요구를 용감하게 거절하지 않고 단호하게 이혼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여전히 그 가족에게 착취당하며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이혼 후 첫 주말 저는 예전처럼 시댁의 잡다한 일에 시달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잠에서 깼습니다. 햇살이 통유리 창을 통해 거실로 들어와 제가 정성껏 가꾼 화초 위에 떨어졌고 잎사귀 위에서 부서지는 빛을 반사했습니다. 집 전체가 따뜻하고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끓여 발코니의 등나무 의자에 앉아 막 산 그림 교재를 뒤적였습니다. 마음은 전례 없이 평온했습니다. 예전에 준영과 함께 살 때는 이 발코니에 늘 그의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휴식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말했지만 그는 불필요하게 공간을 낭비한다며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부드러운 카펫이 깔려 있고 편안한 등나무 의자가 놓여 있으며 제가 좋아하는 책과 그림책이 있는 작은 책장도 있습니다. 오후에 저는 화구를 들고 근교의 야외 스케치 장소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광활한 해바라기 밭이 있었고 황금빛 해바라기들이 햇살을 받으며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저는 조용한 구석을 찾아 앉아 붓을 들고 윤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좋아하는 일에 집중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일과 가정에 얽매여 숨 돌릴 틈도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귓가에 바람이 꽃밭을 스치는 소리와 가끔 새소리만 들릴 뿐 온몸이 편안해졌습니다. 스케치하는 동안 옆에서 그림을 그리던 한 아주머니가 먼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그림 정말 잘 그리네요. 아가씨, 그림 정말 잘 그리네요. 저는 웃으며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이화자씨였는데 은퇴한 미술 선생님이셨고 평소에 여기저기 다니며 스케치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그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것을 듣고는 몇 가지 기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야기가 잘 통했고 헤어질 때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며 나중에 함께 그림을 그리러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이후로 저는 뜻이 맞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학생도 있었고 직장인도 있었고 은퇴한 노인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자주 함께 스케치 활동을 조직하고 그림 그리는 노하우를 공유하며 가끔은 소규모 작품 교류회도 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저는 저 자신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고려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업무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맞이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더 많은 에너지를 프로젝트에 쏟았고 팀을 이끌어 수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주하여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회사는 저를 승진시키고 월급을 올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내 중심가의 아파트함이 느껴졌으며 모든 구석구석에 제 취향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 아파트를 새를 놓았고
새 아파트에 이사했습니다. 새 아파트에 이사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 건물 아래 커피숍에서 예전 동료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이 본부장님, 지금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온몸에서 빛이 나고 예전보다 몇 살은 젊어 보이세요. 저는 웃으며 그와 몇 마디 안부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이런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늘 시댁 일 때문에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고 눈빛에는 피로가 서릴 때문에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고 이런 변화는 내면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고 자유와 행복이 저에게 부여해준 것이었습니다. 연말에 회사는 송년회를 열었고 저는 우수사원 대표로 연단에 서서 연설했습니다. 연단에 서서 아래에 익숙한 동료들을 바라보니 1년 전에 제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여전히 시댁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고 이혼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나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여행과 같아서 굴곡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용감하게 추구한다면 분명 다른 풍경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아래에서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은서는 맨 앞에 앉아 저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고 눈에는 저를 기뻐하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송년회가 끝난 후 은서가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수연아, 네가 지금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보니 정말 기뻐. 예전보다 훨씬 더 자신감 있어 보여.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에게도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 끔찍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야. 나한테 무슨 객기를 부려. 은서가 말했습니다. 이건 다 네가 노력한 결과야. 참, 나 최근에 친구 한 명을 알게 됐는데 사람도 정말 괜찮고 성숙하고 안정적이야. 금융업계에 종사하고 있어. 한번 소개해 줄까? 저는 잠시 멍해졌다가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을 것 같아. 나는 지금 혼자 사는 것도 꽤 괜찮다고 생각해. 당분간은 연애할 생각이 없어.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네 생각을 존중할게.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너를 지지할 거야. 사실 저는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금의 저는 혼자만의 자유와 행복을 더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로움 때문에 감정을 시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올바른 사람이 나타나고 제가 정말 준비되었을 때 새로운 감정을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올바른 사람이 멀지 않은 미래에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설날에 저는 집에 가지 않고 고향에도 가지 않고 은서와 그림 친구 몇 명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저희는 제주 바다에서 자전거를 타고 전주 한옥마을에 가서 느긋한 삶을 느끼고 설악산에 가서 설경을 감상했습니다. 여행 내내 저희는 즐겁게 웃고 떠들며 많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제주 바다에서 푸른 호수와 멀리 떨어진 설악산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늘 가정의 굴레에 갇혀 여행조차 준영과 시댁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마음껏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느낌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여행 중 저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예전 이웃 아주머니가 김미경 씨가 박지훈의 도박 빚으로 인한 실종 때문에 매일 눈물로 지새우며 몸이 점점 나빠지고 있고 준영은 그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힘들게 살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고 그 결과도 그들 스스로가 감당해야 하고 그들 스스로가 감당해야 하고 저는 계속 그림을 배우고 제 전문 기술을 향상시켰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여행하며 삶의 아름다움을 즐겼습니다. 저는 또한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자원봉사를 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제 삶은 점점 더 충실해지고 점점 더 의미 있어졌습니다. 가끔 저는 발코니의 등나무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 풍경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 끔찍한 결혼 생활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미래의 길이 아직 멀고 온갖 어려움과 도전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가을이 되자 이화자 아주머니가 저를 붙잡고 전 세계 아마추어 그림 대회에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림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술이 미숙해서 베테랑 아마추어 화가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화자 아주머니는 저를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기는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과정을 즐기는 거야. 다른 사람들과 많이 교류하고 배우는 것도 자신을 인정하는 방법이지. 이화자 아주머니의 설득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저는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저는 매일 퇴근 후 2시간씩 그림 연습을 했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화실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자유와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제주바다 일출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구름을 뚫고 호수 위에 쏟아져 내렸고 물결은 반짝였습니다. 해변의 버드나무는 바람에 흔들리고 몇몇 물새들이 날개를 펼치고 날아다니는 모습은 희망의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그림은 제 제주 여행의 아름다운 추억을 담았을 뿐만 아니라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얻은 저의 진솔한 모습이었습니다. 대회 제출 마감일, 저는 불안하면서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제출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의도적으로 대회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평소처럼 일하고 그림을 그리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결과가 어떻든 이 한 걸음을 용감하게 내디딘 것만으로도 이미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보름 후 대회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대회의 3등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화자 아주머니가 수상자 명단을 저에게 보내줬을 때 저는 멍하니 1분 동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고 나서야 그 이름이 정말 저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감격해서 울 뻔했습니다. 수상 자체 때문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좋아하는 분야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시상식 당일 저는 연한 색 원피스를 입고 연한 화장을 한 채 이화자 아주머니와 함께 현장에 갔습니다. 시상대에 서서 상장을 받아드는 그 순간 아래에서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서와 그림 친구 몇 명도 와서 휴대폰을 들고 신나게 저를 찍고 있었고 눈빛에는 저를 기뻐하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은서가 달려와 저를 크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정말 대단하다. 나는 네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이화자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아주머니가 계속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저는 웃으며 말하고는 옆에 있는 이화자 아주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이화자 아주머니는 제 손을 토닥이며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다 네가 노력한 결과야. 너는 재능도 있고 노력도 하니 앞으로 분명 더 좋은 작품을 그릴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저희 친구 몇 명은 함께 헛골을 먹으러 가서 제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모두 뜨거운 헛골 냄비 주변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떠들며 분위기는 유난히 시끌벅적했습니다. 눈앞에 이 진시한 친구들을 보며 제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혼 후 저는 끔찍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진실한 우정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번 대회 수상 덕분에 저는 그림을 사랑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김민준이라는 남자분은 미술학원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온화하고 말을 매우 인내심 있게 했으며 자주 저와 그림 기술을 교류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는 단순히 그림 친구였지만 나중에 점점 친해지면서 저희에게 하이킹과 여행이라는 공통 취미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김민준 씨는 저에게 주변 산으로 함께 카이킹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산길을 따라 걸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산속 시냇물 소리와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끔 멈춰 서면 그는 저에게 다양한 식물의 종류와 습성을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그에게 업무 중에 재미있는 일과 그림을 그릴 때의 감상을 공유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저는 매우 편안했습니다. 억지로 꾸밀 필요도 없고. 은서는 저와 김민준 씨의 일을 알고 사석에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수연아, 민준 씨한테 혹시 감정 있어?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이 너한테 꽤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잠시 멍해졌다가 곰곰이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 하지만 나는 지금 새로운 감정을 시작할 준비가 아직 안 됐어. 하지만 그와 계속 친구로 지내면서 천천히 알아가는 건.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은서가 저를 위해 말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제 마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실패한 결혼 생활을 겪으면서 저는 감정에 대해 더 신중해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인 설렘 때문에 성급하게 시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을 찾고 싶었습니다. 저를 옷처럼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함께 나란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말입니다. 하반기에 회사는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하여 외딴 산골 마을의 빈곤 아동들을 도우러 갔습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팀원들과 함께 산골 초등학교에 도착하여 아이들의 열악한 학습 환경과 희망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았을 때 제 마음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그림 도구와 몇 권의 그림책을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었고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그들에게 그림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매우 진지하게 배웠고 그들의 그림 도구는 매우 조악하고 작품도 서툴렀지만 어떤 어린 소녀는 나의 꿈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 속에는 정장을 입은 여학생이 고층 빌딩 앞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저에게 나중에 저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산골을 벗어나 바깥 세상을 보고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제 눈가는 뜨거워졌습니다. 제 경험이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큰 힘을 줄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여자의 간이남은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따뜻함을 줄 수 있는 데 있다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산골에서 돌아온 후 저는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저는 은서와 함께 꿈의 붓이라는 자선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외딴 산골 마을의 아이들에게 그림 도구와 그림책을 기증했습니다. 또한 주변의 그림 친구들을 조직하여 산골 마을 아이들에게 그림 수업을 가르쳐 그들이 붓으로 자신의 꿈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날들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제 삶은 점점 더 충실해지고 점점 더 의미 있어졌습니다. 저는 업무에서 끊임없이 돌파구를 마련하며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었습니다. 그림 분야에서는 제 기술이 점점 더 성숙해졌고 저만의 소규모 개인전도 열었습니다. 자선 활동에서는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우며 뿌듯함을 가득 얻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제 그림 전시회에 서서 벽에 걸린 제 작품들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시댁에게 착취당하고 무너질 지경에서 용감하게 이혼하고 자유를 되찾기까지, 그리고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까지. 이 길은 비록 굴곡이 많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매우 단호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여자의 가장 큰 의지는 결국 결혼도 남자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독립적이어야만 인생의 길에서 당당하게 나아가고 충분히 독립적이어야만. 김민주 씨가 제 옆에 서서 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 축하해요. 수연 씨 그림에는 빛이 있어요. 저는 그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이 빛은
저 자신에게 주는 거예요. 석양이 전시회 통일이창을 통해 저희에게 쏟아져 내렸고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가 아직 계속되고 있고 미래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어떤 일을 만나든 저는 이 용기와 단호함을 가지고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저 자신을 저버리지 않고 시간을 저버리지 않고 영원히 저 자신의 빛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어떤 유형의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